오늘도 바이에른 뮌헨이 보훔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 라치오, 오늘 보훔전까지 3연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리그에서도 우승 경쟁에서 밀려가 있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6강 1차전을 패배를 했죠. 포칼은 이미 탈락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앞두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오늘 보훔에게 패배한다면 투엘 감독이 곧바로 경질될 예정이다 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경기도 사실 이 투엘 감독이 너무 경기 자체를 사실 우리 클린스만 감독처럼 해요. 그 뜻은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간격이 엄청 멀거든요. 어떤 느낌이냐? 오늘 바이에른 뮌헨은 4-4-2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4-4-2. 그런데 앞쪽에 있는 추포모팅과 케인 올라갑니다. 밀러와 무시알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다 앞쪽에만 붙어 있고요. 수비 라인에서 빌드업을 시작할 때 중원을 거쳐가야 되는데 보훔의 선수들이 완벽하게 다가서지 않고 약간 안쪽에서 블럭을 만들죠. 블럭을 만들면 요 안쪽에서 키미와 고레츠카가 갇혀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중원에 황인범, 박용우만 남고 모든 선수가 다 올라간다.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러한 축구를 이번 경기만 한 게 아니라 투엘 감독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계속 이런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패스가 넘어갈 때 거리가 너무 멀어요. 미드필더 라인으로 가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상대 선수들에게 둘러싸여서 볼을 뺏기고, 그래서 수비 라인에서 직접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투엘 감독의 생각은 이런 형태입니다. 후방에서 볼을 소유했을 때 상대가 전방 압박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방 압박을 들어올 때 뮌헨 선수들이 내려오게 되면 약간 간격이 좁아지면서 전방 압박이 강해지니까 공격수들이 올라가면서 이 간격을 넓혀놓는 거죠. 그리고 간격을 넓혀놨다가 밀러, 추포모팅, 케인,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는다. 이러한 형태거든요. 이게 바이에른 뮌헨은 늘상 반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간격이 넓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여기에 더해서 패스가 거리가 멀어지면 패스가 도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니까 아무리 내려와서 볼을 받아도 수비수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볼을 받을 때 패스가 넘어오는 시간 동안 수비수도 이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무리하게 패스가 넘어가다가 끊기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간격이 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나오냐면 선수 개개인의 탈압박에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쪽에 만약에 무시알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다. 간격이 멀기 때문에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상대 수비수와 1대1입니다. 무시알라가 볼을 잡아서 그냥 1대1 상황에서 무조건 이겨내야 탈압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 뭔가 팀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개인 역량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패스가 길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달려나오면서 끊어내는 패턴을 너무나 많이 허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습을 당하고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뒤에서 더리우트가 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더리우트가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앞쪽에 공격수들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이미 상대 선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리우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나가지 못하면 그냥 앞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거거든요. 패스가 이렇게 길면 자연스럽게 이 패스가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밀러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상대 수비수가 달려들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정말 단순하게 이 밀러의 개인 역량에 의존해서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이겨내라 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볼을 빼앗기면서 역습을 당하는 장면이고,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앞으로만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중원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중원에 일단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민재도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앞쪽에 있었던 선수 한 명이 내려오면서 일단 볼을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이 패스 자체가 워낙에 길다 보니까 이 장면도 일단 거리가 멀어서 상대 수비가 김민재의 패스가 공격수에게 도달하는 동안 올라와서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격수가 볼을 터치할 때 압박감을 받아서 볼 터치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이 여기서 뭐 주고받는 패스가 된다면 김민재가 찔러주고 떨어뜨려주고 뭐 측면으로 나가는 패스가 나오고 이런 주고받는 패턴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김민재가 찔러주면 이 선수가 혼자서 볼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이에른 뮌헨이 볼 터치가 안 되면서 뺏깁니다. 이번 시즌에 계속 역습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대표팀하고 비슷하죠? 이번 아시안컵에서 간격이 머니까 빌드업이 안 되고 빌드업이 안 되는데 공격으로 올라가다가 끊기면 공격수들이 다 올라가 있어서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습을 자주 당하죠. 그래서 오늘 실점할 때 보시면요. 김민재가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없으니까 무시알라한테 먼저 패스를 줍니다. 근데 무시알라가 볼을 받을 때 보세요. 무시알라가 볼을 받았는데 주변에 도와주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케인, 슈퍼모팅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뮬러도 그냥 올라가고 있고 다 올라가니까 무시알라가 혼자서 여기서 이제 무리하게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볼을 빼앗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볼을 빼앗기고 아사노한테 볼이 가는데 김민재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아사노에게 붙어줘요. 근데 붙어주는 순간 미드필더 라인 보세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애초에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간격이 엄청 멀죠. 엄청 멀다 보니까 중원이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원으로 김민재가 달려오니까 아사노가 패스를 안쪽으로 보내주죠. 그리고 이 안쪽에서 키미이가 열심히 내려오고 있긴 한데 키미이가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로 따지면 황인범 선수가 혼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본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키미이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강점이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미이가 혼자서 공간이 넓은데 수비를 해라 라고 하면 키미이한테 적합한 역할이 아니죠. 그런데 저기서도 이 넓은 공간을 키미이가 혼자 커버를 하다 보니까 끌고 올라가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격수가 키미이를 그냥 뚫고 지나가니까 김민재가 키미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리고 김민재가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뒤쪽에 있었던 아사노가 김민재의 공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김민재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아사노는 김민재가 없는 측면 공간으로 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김민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선수가 어쨌든 더리우트입니다. 게이르도 빨리 내려와 줘야 되고 더리우트가 측면으로 빠지면 오늘 오른쪽 풀백에 중간에 우파메카노가 들어왔거든요. 우파메카노가 이 공간을 또 커버해야 되죠. 그런데 이 커버가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민재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아사노가 뛰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이 공간도 억지로 또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김민재가 따라가지만 아사노가 너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방해해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김민재가 달려가고 있는데 더리우트가 약간 애매합니다.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안 달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김민재가 뛰어가다가 여기서 약간 멈추거든요. 거의 이거는 더리우트가 다이어처럼 한 거죠.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아사노가 편안하게 볼을 몰고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민재의 활동 반경을 보면요. 사실 말도 안 됩니다. 김민재와 더리우트의 활동 반경을 보시면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김민재는 하프라인 높은 데까지 올라올 때도 있었고 심지어 페널티 박스 뒷공간까지 혼자서 커버를 했어요. 그런데 더리우트의 활동 반경은 분명히 김민재의 짝으로 나왔는데 불구하고 활동 반경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민재보다 앞으로 안 나갔고 김민재보다 뒷공간을 커버를 안 해줬죠. 이런 걸 보면 오늘 김민재의 짝으로 나왔던 더리우트도 왜 그동안 투엘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오늘 경기에서 또다시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제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의 수비는 거의 완벽했어요. 오늘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볼 경합 승리 횟수를 가져갔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대부분을 주도하잖아요. 그렇다면 대부분을 경기를 주도하기 때문에 공격 상황이 많아요. 그러면 보통 볼 경합 상황이 많은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하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 아니면 공격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볼 경합 상황이 많다는 건 김민재가 그만큼 올라와서 압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역습을 많이 당하니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뒷공간 커버까지 하니까 여기서 경합이 나오고 그래서 경합 상황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과도할 정도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그리고 투엘 감독이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 짝으로 나오는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 이 두 선수도
사고를 너무 많이 쳐요. 우파메카노가 지난 경기 퇴장당했죠? 페널티킥 내주면서.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이럴 만한 장면이 아니었거든요. 팔꿈치로 코너킥이 올라올 때 상대 공격수의 얼굴을 가격했어요.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옐로카드 누적 플러스 PK를 내주면서 퇴장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 바이에른 뮌헨 수비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는지, 선수의 개개인의 이제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파메카노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투엘 감독이 선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버쿠젠전에서 샤샤보이를 왼쪽, 마즈라이를 오른쪽으로 써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후반전에는 게헤이루를 오른쪽, 마즈라이를 왼쪽으로 쓰면서 아니 왼쪽 풀백인 게레이루는 오른쪽에 쓰고 오른쪽 풀백인 마즈라이는 왼쪽에 쓰는 이유가 뭐냐.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뭐였냐면 경기 중간에 마즈라이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즈라이가 빠졌거든요. 근데 샤샤보이도 부상 중이라서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우파메카노를 넣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할 때 아무래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이면 공격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올라가서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풀백 자리에 우파메카노를 놔버리면 우파메카노가 당연히 오버래핑이 안 되겠죠, 잘. 그런데 우파메카노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밀러예요. 근데 밀러는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스피드적인 움직임이 안 되고, 그리고 밀러가 애초에 측면에서 돌파를 하는 유형이 아니죠.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밀러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우파메카노는 이 공간으로 잘 못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아예 이 공간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투엘 감독이 아무리 오른쪽 풀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파메카노를 오른쪽에 둔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측면 공격을 포기할 만한 선수 배치와 선수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는구나. 만약에 여기서 밀러도 측면 공간을 못 쓰고 우파메카노도 측면 공간을 못 쓴다면 우파메카노의 윗자리에 밀러가 아니라 무시알라를 배치하는 이런 선택을 해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오버래핑이 안 된다면 키미를 풀백으로 두고 차라리 더리우트를 한 칸 올리는 이러한 형태도 고민해 볼 수가 있잖아요. 키미는 그래도 오버래핑을 할 수 있는 오른쪽 풀백으로도 뛰었던 선수니까. 그래서 투엘 감독이 왜 이렇게까지 선수를 사용하는 데에도 뭔가 영민함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다만 김민재 선수는 잘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 측면에서 측면 풀백으로 뛰는 게레이루가 볼을 빼앗깁니다. 볼을 빼앗겨서 김민재가 왼쪽 측면 커버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커버를 나갈 때 아사노가 김민재 뒷공간으로 뛰어가죠. 그런데 더리우트가 이 공간으로 안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보움이 뛰어들어가는 아사노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김민재는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사노는 뒤로 뛰어가고 더리우트는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이 공간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더리우트가 커버를 못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김민재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이 공간으로 뛰어요. 분명히 이 장면에서 아사노가 훨씬 더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사노가 뛰어들어갈 때 김민재가 아사노의 스피드를 뒤에서부터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따라잡아서 아사노를 결국에는 막아 세워요. 막아 세운 다음에 여기서도 심지어 스로우인을 얻어냅니다. 정말 오늘 아사노와의 대결에서 한 번도 안 졌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은 아사노가 김민재보다 앞서서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오프사이드에 걸린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스루 패스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장면은 오프사이드 라인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오프사이드이긴 했지만 김민재가 뒤에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아사노에게 패스가 들어갈 때 김민재가 아사노의 스피드를 또다시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결국에는 김민재가 아사노를 따라잡아서 볼을 빼앗아 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장면 보면 김민재의 개인 능력은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이 좋은 감독만 데려오면 분데스리가에서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주목을 받을 것 같거든요. 경기가 끝난 이후에 드레센 CEO의 인터뷰에서 플라텐버그의 소식이거든요. 투엘이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CEO 드레센이 물론이다. 투엘 감독은 다음 주에도 바이에른 뮌헨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투엘 감독을 경질하지 않고 유의많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팬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